여러분 안녕하세요. 경제 읽어주는 남자 김어서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중국의 자리를 빼앗을 인도를 주제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글로벌 사우스가 부상하고 있는데 이건 도대체 무슨 이야기인지, 또 어떤 방식으로 세계 경제가 재편될 것인지 하나하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래에는 세계 경제를 이끌어 왔었던 주요 권역들이 보시는 것처럼 북반구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노스가 2020년까지를 어쩌면 20세기를 이끌어 왔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죠. 그런데 2020년 이후 21세기는 글로벌 사우스가 이끌어 간다라는 표현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글로벌 사우스의 대장격으로 인도가 부상하는 모습인데 그 이야기를 하나하나 드려볼까 합니다. 더군다나 모디 정부의 인도라는 주제로 또 인도가 굉장히 강한 성장 모멘트를 갖고 있다라는 표현에 더 이코노미스트 표지가 그동안에도 한 10년 전에도 이렇게 인상적으로 제 기억에 남아 있었는데, 최근에는 더군다나 미국이 가장 베스트 프렌드로 생각하고 있는 그 국가가 또 인도가 되고 있다. 또 인도가 노스와 사우스를 나누는 하나의 중심 국가로서 부상하고 있는 모습이다라는 그런 여러 더 이코노미스트의 표지들이 매우 인상적입니다. 자, 저도 얼마 전에 글로벌 사우스 중심으로 공급망이 완전히 재편되고 있기 때문에 그것에 우리는 대비해야 된다라는 칼럼을 제기한 바가 있었고, 24년 경제 전망서에서도 인도가 제2의 중국으로서 부상한다든가, 중국이 점진적으로 경제 성장세가 더디게 전개되는 과정에서 또 중국에서 많은 기업들이 빠져나오는 차이나 엑소더스 현상이 야기되는 과정에서 인도를 비롯한 주요 아시아 신흥국들이 부상한다라는 말씀을 굉장히 많이 강조해 드렸는데, 이런 이야기를 오늘 중심으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글로벌 사우스 하면 글로벌 노스의 반대말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동안에 이 파란색, 이 북반구에 위치한 국가들, 주요 선진국들이 세계 경제를 이끌어 왔었다라고 한다면, 이제 앞으로는 이 남반구의 인도나 아프리카 지역이나 이들 국가가 이제 2020년 이후의 경제를 이끌어 나가는 주역이 될 것이다 라는 표현이 등장한 겁니다. 정말 20세기까지는 세계 경제 중심이 글로벌 노스였던 거 맞아요. 21세기에는 글로벌 사우스로 중심이 아예 이동한다라는 표현이고요. 선진국들은 이제 저성장하고 고령화되고 인구는 감소되고 있죠. 그런 가운데 글로벌 사우스에 속한 이런 주요 신흥국들은 여전히 고성장하고 인구는 또 증가하고 인프라는 확충되고 있어서 실제 글로벌 사우스에 속하는 약 125개 국가가 GDP가 늘어나서 이미 세계 GDP의 약 40%에 달하는데, 이들의 인구는 또 세계 인구의 3분의 2에 달하기 때문에 경제적인 여러 가지 영향력이 부상하고 있다. 글로벌 사우스가 부상하고 있다라는 것을 먼저 강조하면서 시작을 해볼까 합니다. 글로벌 사우스 중심으로 지각 변동이 정말 어떻게 전개되고 있는지 말씀을 드린다면, 미국의 대중국 수입액을 보면 자명하게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미국이 수입하는데 대중국 수입액이 줄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의 전체 수입액을 놓고 본다면 중국으로부터 수입액이 차지하는 비중이 21.6% 2017년에서 그 이후에 14.55%로 줄어들었습니다. 24년 현재는 더 강하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제 미국이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줄여나가고 있다. 글로벌 공급망에서 중국의 입지가 줄어들고 있다. 그런 과정에서 글로벌 사우스가 중심으로 부상할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미국의 주요국 수입액을 보신다면 2017년과 23년을 비교해 볼게요. 중국으로부터는 상당히 줄어들었죠. 근데 멕시코, 베트남, 인도에 대한 수입 의존도는 굉장히 강하게 늘어났죠. 이게 뭡니까? 중국을 대체할 그 밖의 글로벌 사우스 국가들, 이들에 대한 의존도가
늘어나고 있다. 미국의 모습만큼은 철저하게 그렇게 확인된다라고 먼저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미국의 모습을 보면 또 국가별 수입 비중이 어떻게 늘어나나 줄어드나를 확인할 수 있는데, 중국으로부터의 수입 비중은 마이너스 7.9%로 줄었습니다. 근데 멕시코, 베트남, 대만, 캐나다, 한국, 인도에 대한 수입 비중은 늘어났다. 이것이 글로벌 사우스 중심으로 지각 변동이 일고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근거가 될 것입니다. 특히 제2의 중국으로 인도가 부상하고 있다는 것을 좀 주목해 볼까 하는데요. GDP에서 FDI 순유입액이 차지하는 비중을 계산을 해보면 중국 같은 경우는 종전에 2010년에 4.0%에서 15년 2.2%, 2020년 1.7%, 그리고 25년 0.7%로 줄어들 것으로 전망합니다. 그런데 인도 같은 경우는 2010년 1.6%에서 2%대로 올라와서 2025년에는 3.2% 수준으로 올라갈 것으로 전망합니다. 그렇듯 중국은 해외로부터 FDI 유입액, 적극적인 중국 진출 혹은 공장 증설, 세계의 공장으로서 자리매김하는 그런 과정에서 중국 경제의 성장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이제 미래에는 인도에 그런 일들이 나타날 것이다 라고 볼 수 있는, 그렇게 확인할 수 있는 근거가 하나 등장한 거죠. 특히 우리는 인구를 빼놓고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인구를 보시면 중국의 인구가 세계 1위 국가였죠. 근데 인도가 거의 22년부터 거의 차이를 보이지 않을 만큼 쫓아왔다가 2023년 말에 인도의 인구가 중국의 인구를 넘어섰습니다. 앞으로는 어떨까요? 앞으로의 모습을 보신다면 정말 중국의 인구는 계속 줄어드는 양상이고, 중국을 떠나는 인구까지 생각해보면, 중국을 떠나는 기업들까지 생각해보면 인구의 감소 속도는 굉장히 강하게 전개될 텐데, 인도의 인구는 적어도 한 2070년대까지는 늘어나는 구조로 갈 것이다 라고 보기 때문에 중국을 대체할 제2의 중국으로서 인도가 부상할 만한 여지가 많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실제 1990년부터 중국의 인구가 1위였고 2022년까지도 중국의 인구가 1위였었습니다. 인도가 2위 자리를 계속 유지하다가 중국과의 차이를 좁혀나갔죠. 근데 향후에는 인도가 중국을 역전해서 2050년까지 세계 1위 자리를 놓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 속에서 중국을 대체할 신흥국으로서 인도가 부상할 수 있겠다라는 그림을 그릴 수 있겠는데, 인도가 특히 이런 글로벌 사우스의 거의 대장격 역할을 수행한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더더군다나 인도의 부상을 우리는 눈여겨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이 중위 연령으로 놓고 본다면 우리나라의 중위 연령이 대략 45세예요. 중위 연령의 개념은 서열로 나이 많은 사람부터 나이 적은 사람까지 5천만 명을 쭉 나열했을 때 딱 가운데 번째 해당되는 연령의 나이를 해당되는 사람의 나이를 중위 연령이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리나라는 45세인데요. 중국도 거의 40세에 근접했습니다. 근데 인도는 여지까지 30세가 살짝 안 되는 상황이에요. 그만큼 만 15세에서 64세까지의 생산 연령 인구가 늘어나고도 있고, 그 중위 연령이 낮은 상황이기 때문에 노동력이 미래에도 매우 충분하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근거가 되겠죠. 물론 그냥 노동력만 보여주는 게 아니라 출산율도 보여주는 것이고, 그게 향후의 젊은 인구, 노동력이 풍부한 그런 그림의 모습을 인도를 통해서 상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특히 인도의 생산 능력을 놓고 본다면 아직까지 뭐 노동법이라든가 혹은 각종 인프라, 뭐 규제의 수준이라든가 이런 것을 봤을 때 인도가 과연 생산 기지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들을 많이 갖고 계시죠. 저도 그런 의문을 물론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휴대폰 생산 규모를 보면 인도가
중국 바로 다음이고요. 중국하고 인도의 휴대폰 생산 규모가 그렇게 차이가 나지도 않아요. 이렇게 압도적인 양의 휴대폰 생산을 인도에서 하고 있을 만큼 그만큼 생산 기지로서의 의미도 지금도 이미 충분한 상황이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특히 부상하는 유니콘 기업 수를 우리는 들여다봐야 됩니다. 미국의 유니콘 기업 수는 정말 어마어마하죠. 정말 부럽습니다. 우리나라는 14개밖에 안 돼요. 23년 기준으로. 근데 중국이 169개의 유니콘 기업이 계속 발생하고 있거든요. 근데 인도도 70개의 유니콘 기업이 탄생하는 만큼 그만큼 미국, 중국 못지않게 그밖에 어떤 나라보다 유니콘 기업이 계속 등장하고 있다는 것은 향후 인도 경제가 얼마나 강하게 부상할지 생산 기지로서의 역할을 수행할지를 가늠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근거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실제 23년 인도는 세계 GDP에서 5위국으로 부상했고요. 그 전년도까지만 해도 프랑스와 영국보다 이렇게 밑에 있는 순위였는데 5위로 부상했고 더군다나 2028년이 되면 인도가 세계 GDP 3위국으로 부상합니다. 이 얘기는 뭘까요? GDP 규모가 커진다는 얘기는 그만큼 독일이나 일본 같은 나라의 GDP가 오히려 인도보다 앞에 서 있었단 말이죠. 근데 인도가 이들을 추월한다는 얘기는 성장 속도가 7% 수준으로 굉장히 높고 앞에 있는 독일과 인도는 거의 1% 혹은 그것보다 안 되는 더딘 성장의 흐름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추월하는 거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GDP 규모 절대액으로 놓고 보면 이렇게 3위국으로 부상한다는 이야기는 그만큼 시장이 형성된다는 뜻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인도가 노동력으로서의 의미도 부여할 수 있지만 인도 그 자체가 시장으로서의 의미로도 부여를 받는다라는 것은 현지 생산에 대한 의존도가 더 높아질 여지가 많다는 것을 보여주는 근거가 됩니다. 또 경제 규모가 이렇게 커지는 과정에서 어떤 일들이 보통 있습니까? 보통 중산층이 또 많이 늘어난다. 그럼 중산층은 단순히 이 저소득층이 절대적으로 많은 그런 나라에서 중산층의 비중이 늘어난다라는 얘기는 소비력이 확보된다. 또 기후식품의 수요라든가 패션에 대한 관심, 또 사치제에 대한 관심이 늘어난다. 시장으로서의 의미가 부상한다는 것을 또 뜻합니다. 제2의 중국으로서 부상하는 면모를 확인을 해야 되는데 최근에 있는 인도의 부문별 성장률을 가지고도 보시면 중국 같은 경우 성장세가 주춤한데 인도 같은 경우는 고도의 성장세를 유지하는 그 이유가 민간 소비나 고정자산 투자라든가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뒷받침이 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또 제조업이나 서비스업의 PMI 지수를 봐도 50이라는 기준선을 훨씬 웃돈 채 그 웃돈 채에서 또 우상향하고 있는 모습을 본다면 50 수준에서 그냥 상하회하는 중국의 모습과는 정말 대조되는 모습이지 않나 생각이 되고요. 더군다나 인도가 메이크 인 인디아 혹은 자립 인디아라고 하는데 셀프 릴라이언트 인디아라는 이런 정책 스킴을 마련합니다. 정책적으로 이런 두 가지 메이크 인 인디아와 자립 인디아라는 핵심 국가 전략을 발표하고 그걸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부족한 부분, 인프라나 노동법이나 규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움직임을 적극적으로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향후 제2의 중국으로서 부상할 수 있는 여지가 높겠다라고 또 판단 내려지는 부분입니다. 더더군다나 앞서 말씀드렸던 글로벌 사우스가 부상하는 가운데 인도가 이 글로벌 사우스의 어쩌면 대장 역할, 맹주 역할을 한다라고 의견을 드렸는데 대표적인 사례가 있습니다. 2023년에 G20 정상회의를 인도에서 개최했죠. 또 Voice of Global South Summit이라는 뭐 해석한다면 글로벌 사우스 정상의 목소리 이런 이름의 어떤 국제 회의를 마련했는데 120국가의 글로벌 사우스 국가들이 초청됐고요. 이 글로벌 사우스의 이 국가들을 다 한 자리에 모을 만큼
사실 글로벌 사우스의 맹주로서 역할을 하고 있다. 그렇게 자리매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중국이 좀 지지부진한 상황 속에서 인도가 그 자리를 차지하려는 움직임을 가져가고 있다라는 말씀까지 드립니다. 또 이 글로벌 사우스가 인도뿐만 아니라 부상할 수밖에 없는 배경을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이제 앞으로는 핵심 광물을 가지고 전쟁을 벌이는 광물 전쟁의 시대라고 저는 일컫고 싶어요. 그만큼 반도체도 중요하고 전기차 2차 전지도 중요하지만 거기에 들어가는 핵심 자원을 누가 보유하고 있는가도 중요합니다. 니켈, 리튬, 흑연, 코발트 전 영역에 걸쳐서 인도네시아를 한번 보겠습니다. 인도네시아가요, 니켈 1위국입니다. 세계 광물 채굴량의 거의 5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코발트 같은 경우도 2위예요. 인도네시아뿐만 아니라 그 밖에 다른 리튬 영역에서의 칠레, 흑연 영역에서의 아프리카 모잠비크, 코발트 영역에서의 DR 콩고, 그 밖에 필리핀, 브라질, 아르헨티나 여러 글로벌 사우스 국가들의 광물 채굴량을 보십시오. 그 비중을 보십시오. 앞으로 광물 전쟁이 이어질 텐데 그 광물을 보유한 나라가 상당히 많은 바게닝 파워를 보일 것이다 라고 보고 있고요. 더 구체적으로 보시면 니켈에서 채굴량 순위 1, 2, 5위를 보시면 인도네시아, 필리핀, 브라질, 또 리튬에서 칠레, 아르헨티나, 흑연, 모잠비크, 마다가스카르, 브라질, 코발트, DR 콩고, 인도네시아. 채굴량, 매장량 여러 가지로 여러분 보시면 알 수 있으시겠지만 이 글로벌 사우스 국가들이 핵심 광물 보유국으로서 세계의 중심에 설 수밖에 없겠구나라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글로벌 사우스가 부상하고 인도가 거기서 맹주로서 역할을 하는 과정에서 지경학적으로 상당히 강한 지각 변동이 일어날 것으로 보고 있고 그것이 어쩌면 기회를 주기도 하고 위협을 줄 것이다 라고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요? 글로벌 사우스 주요국으로 신시장 진출을 추진해야 됩니다. 중국에 대한 수출 의존도를 계속 유지하는 방식이라기보다는 중국 수출을 줄이라는 뜻이 아니죠. 중국 수출을 유지한 채 중국을 제외한 그 밖에 다른 신흥국에 대한 수출 비중을 늘려나감으로써 결론적으로 우리 수출을 너무 한쪽 국가에 편향적으로 의존하는 구조를 이제는 막아야 된다. 이제 그것으로부터 벗어나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에 말씀드렸던 핵심 광물 보유국들과 더욱 적극적으로 전략적 파트너십을 확대해야 될 것이고요.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ODA 사업이 있습니다. 저도 이 ODA 사업에 몇 번 참여를 해봤었습니다만 공적 원조죠. 공적 원조를 하는 과정에서 그 글로벌 사우스 국가들과 친교를 형성할 수 있고 또 그들 국가들로부터 안정적으로 또 광물 자원을 수급받을 수 있는 그런 파트너십을 체결해 나갈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또 우리는 중국을 떠나는 많은 기업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기업들이 글로벌 사우스 국가, 인도, 인도네시아, 필리핀, 베트남 이런 국가들로 엑소더스하고 있는 모습이 전개됩니다. 그들 중에 일부의 기업들이라도 한국으로 유치하기 위한 전략들을 마련해야 됩니다. 한국이 그 어떤 나라보다 특정 몇몇 산업에 있어서는 더 나은 경영 여건을 가지고 있다. 특히 규제혁신이라든가 규제혁신 지구를 만들어서 또 경제자유구역을 더 확대 조성해서 그 기업이 유치되고 기업 경영하기 좋고 기업에서 일하는 인력들이 정주하기 좋은 여건을 그 어떤 나라보다 더 잘 만들고 있음을 보임으로써 중국을 떠나는 기업들, 글로벌리 이동하는 기업들이 한국으로 유치돼서 한국에 더 많은 기술 교류, 부가가치, 또 고용 창출을 유도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정말 지정학적으로 세계 경제의 움직임이 참 묘하게 흔들리는 듯 전개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안에서 우리는 어떻게 대응할지를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그 지각 변동을 바로 이해하고 어떻게 대응할지를 모색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셨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번 주 경제 읽어준 남자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